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올해 39살이고 결혼한 지 이제 5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 소정이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서 연애도 오래 했었죠.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소정이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계속 아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아이를 낳는 걸 보면서 더 간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을 지나다가 아기용품 코너를 보면 꼭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곤 했죠. 나중에 우리 아기한테 이런 거 사줘야겠어라고 하면서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자주 봤었거든요.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회사 건강검진에서 좀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평소에 몸이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나이도 나이고 해서 정밀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검사 항목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비뇨기과 검사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받는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검사실에서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검사를 진행했는데 다른 검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따로 상담실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병이라도 발견된 건가 싶어서 긴장했었는데 듣고 보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자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재검을 해보죠. 그때만 해도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혹시 검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거나 제가 검사 전에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여러 번 물어봤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재검을 받아보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재검까지 받고 나서 최종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였습니다. 정자수가 완전히 0이라는 뜻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적은 없습니다. 절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절반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소정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원하는 소정이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죠?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도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에는 금방 가는 길인데 그날은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진단서를 들고 서 있는데 소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검진 결과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런 소정이를 보니까 더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소정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아이를 제가 줄 수 없다는 걸 어떻게 말하죠? 얼마나 실망할까 생각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별 이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말하자, 다음 주에는 말하자, 이렇게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요. 처음에 숨긴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오래 숨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잘못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루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른 채로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평범했어요. 소정이는 여전히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회사 일에 바빴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 보였거든요. 아니, 사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는데 제가 못 느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소정이가 요즘 들어 좀 더 예뻐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생기가 돌고 있다고 할까요? 필라테스 효과인가 싶었죠. 실제로 몸매도 좋아진 것 같았고 화장도 전보다 더 정성스럽게 하고 있었거든요. 옷차림도 예전보다 화려해졌고 새 옷을 사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평소에 쇼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주말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별로 안 봤는데 요즘에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연락하나 싶어서 물어보면 그냥 인스타그램 본다거나 유튜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끔 휴대폰이 울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전화 받았거든요. 누구한테서 온 전화야? 라고 물어보면 친구라고 하거나 회사 동료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통화 내용도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라테스를 다니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다녔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더라고요. 요즘 몸매 관리하는 재미가 있어서 그래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말하는데 뭔지 모르게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필라테스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도 예전보다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구들인지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소정이가 아이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 갖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눈치챈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직은 우리 둘이 더 즐기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정이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아서 안도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불임이라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소정이에게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봄이 되면서 소정이의 변화는 더 뚜렷해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주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경 가보자고 했더니 소정이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남자들은 못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정이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는데 화면에 정훈쌤이라는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필라테스 선생님인가 보다 싶었는데 새벽 11시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나 싶어서 좀 이상했어요. 소정이가 나와서 전화 놓쳤다고 하니까 내일 수업 시간 바뀐다고 연락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작은 것들이었지만 하나하나 모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이 현실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소정이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기적이네.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신기하지. 우리한테도 드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소정이가 말하는 기적 사이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소정이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면서
어제 저녁에 확인해 봤는데 2줄이 나왔어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2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기적은 없습니다. 절대 자연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정이를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임신 관련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이거 봐.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생겼대라고 하면서 책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정이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제 아이일까? 아니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마자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자고. 그날 밤 소정이가 잠든 후에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탐정사무소라고 검색했습니다. 여러 업체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평이 좋은 곳을 찾아서 연락처를 저장해뒀어요. 내일 아침에 연락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정이가 필라테스에 간 사이에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더라고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어제 아내가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불임이거든요. 누군지 확인만 해주세요. 증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탐정은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진실이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소정이가 필라테스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임신한 거 축하해 주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필라테스 선생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축하를 해주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부터 탐정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소정이가 뭘 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탐정에게 의뢰한 지 단 5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보고서가 준비됐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탐정사무소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정돈된 사무실이었어요. 탐정이 노란색 봉투를 건네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섭게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소정이가 한 남자와 산부인과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소정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소정이는 웃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부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모습, 쇼핑몰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아기용품점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까지 있었어요. 그 모든 사진들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상대방은 남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32세, 미혼이고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인께서 수강하고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있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관계가 시작된 지는 대략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6개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러면 소정이가 아이 이야기를 안 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남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소정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다 이 남자와 함께 있을 때였던 거죠. 제가 필라테스 효과라고 생각했던 모든 변화들이 사실은 불륜 때문이었던 겁니다. 화장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새 옷을 사는 것도 모든 게 이 남자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는데 소정이와 그 남자가 아기용품점에서 유모차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준비하는 부부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걸 확보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탐정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허탈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바보였던 거죠. 소정이의 모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불임이라는 걸 숨기고 있는 동안 소정이는 다른 남자와 아이까지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소정이가 아기 관련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오빠, 오늘 산부인과에 갔다 왔어. 아기가 정말 건강하대. 그 말을 들으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그 산부인과에 정훈이랑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혼자 갔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죠. 그래. 다행이네. 사진은 안 찍어왔어? 제가 일부러 물어봤더니 소정이가 잠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다음에 찍기로 했어. 아직 너무 작아서라고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뻔히 보였어요. 분명히 정훈이와 함께 찍은 초음파 사진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거겠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소정이가 제 팔을 베고 누우면서 오빠 정말 행복해.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건가요? 제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라고 중얼거렸더니 소정이가 당연하지. 누구 아이겠어?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따져야 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소정이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필라테스 간다고 하고 나가서는 정훈이와 만나고 친구 만난다고 하고는 둘이서 데이트하고 모든 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점점 더 분노가 쌓여갔어요.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냥 바로 따지고 싶었지만 좀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소정이가 아기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와서 오빠, 이거 봐. 이제 사람 같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 초음파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분명히 정훈이와 함께 찍은 건데 저한테는 마치 혼자 찍어온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없이 서재로 가서 노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소정이가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서랍에서 제 진단서도 꺼내서 함께 놓았습니다. 이건 지난주 내 동선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1년 전에 받은 진단서야. 소정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더니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단서를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더라고요. 뭐? 소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난 정자수 0이야. 임신 불가능해. 근데 넌 지금 아기 가졌지. 말해봐. 그거 누구 애냐? 그 순간 소정이가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드디어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6개월 동안 저를 속이고 다른 남자아이를 가지고서는 제 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이니까요. 미안하다고?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 그러자 소정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신은 어때? 1년 동안 불임인 걸 숨기고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그걸 왜 말 안 했어? 저도 화가 났지만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잘한 건 아니지. 하지만 불임인 남편 속이고 다른 남자랑 만든 애를 기적이라고 말한 건 너야. 소정이가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운동만 배우려고 했는데 정훈이가 자꾸 관심을 보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6개월 동안 매일 만나고 모텔도 가고 아기용품도 같이 보러 다니는 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소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한참 울더니 정훈이랑 끝낼 거야. 아기도 지울개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끝내고 말고가 아니야. 법원에서 보자. 그 말을 들은 소정이가 더욱 놀라면서 법원이라니 그럴 필요까지 있어. 우리 이혼하면 되잖아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위자료 받을 거야. 너 혼자가 아니라 그 남자한테도. 소정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소정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상간남인 정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나오더라고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소정이 남편분이시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사과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위자료라뇨? 저는 소정 씨가 기혼자인 줄 몰랐어요. 처음에 미혼이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보면 소정이가 결혼 반지를 끼고 만난 사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임신도. 정말 제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남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6개월 동안 사귀면서 아기까지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 검사해보죠. 그리고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사진, 영상, 통화 기록 다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정훈이 당황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소정 씨가 먼저 다가왔거든요. 정말 비겁한 남자였어요. 자기가 유부녀를 유혹해놓고는 이제 와서 여자 탓을 하고 있었거든요. 책임지기 싫으면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훈이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책임이라뇨? 애 아빠라고 단정 못 짓잖아요. 그 여자 바람기 있는 것 같던데 저만 만났을 거라고 확신해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를 보면 소정이는 정훈이 외에는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확실히 가려봅시다. 유전자 검사도 하고 위자료도 받을 거예요. 제가 일어서려고 하니까 정훈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도 사정이 있어요.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그건 처음에 생각했어야죠. 유부녀랑 바람 피울 때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훈이가 뒤에서 나한테는 책임 없어요. 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하니까 예상된 반응입니다. 보통 상간자들이 다 그래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며칠 후에 소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정말 법원까지 가야 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접수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정훈이가 정말 당황하고 있어. 센터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소정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아직도 그 남자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되도록 할 거야. 책임은 져야지. 제가 차갑게 말하니까 소정이가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법원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탐정 보고서, 사진들, 문자 메시지 캡처, 산부인과 동행 내역, 그리고 제 불임 진단서까지. 변호사가 이런 확실한 증거는 처음 봅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서 소정이와 정훈이를 마주봤습니다.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소정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훈이는 불안해하면서 계속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피고 소정 씨, 피고 정훈 씨의 불륜 관계는 명백한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특히 원고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피고 소정 씨가 임신했다는 것은 불륜의 결정적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정이의 변호사가 피고 소정 씨도 남편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판사는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일축했어요. 정훈이의 변호사는 더 가관이었어요. 피고 정훈 씨는 피해자입니다. 소정 씨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먼저 접근했습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증거 사진들을 제시하니까 금세 반박됐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피고 정훈 씨가 소정 씨의 결혼 반지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정훈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동행 사진들이 나오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이 사진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나 충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소정 씨와 피고 정훈 씨는 혼인 파탄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원고의 불임을 악용한 악질적인 불륜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 둘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합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정훈이가 크게 놀라더라고요. 판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필라테스 강사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것은 피고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훈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형님, 제발 선처해 주세요. 정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제 인생이 끝나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했어야죠. 남의 아내 건드릴 때 말이에요. 소정이도 울면서 오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용서는 처음에 했어야지. 6개월 동안 나를 속일 때는 언제고. 법원을 나오면서 정말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가 위자료 집행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끝까지 받을 겁니다라고 답했어요. 며칠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정훈이가 센터에서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원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고 결국 센터 측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소정이는 친정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아이를 혼자 키우기로 했다고 했어요. 정말 자업자득이었어요. 자신들이 한 행동의 대가를 정확히 치르고 있는 거죠.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과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소정이와 함께했던 모든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사진들, 선물들, 함께 샀던 가구들까지 모든 걸 처분했어요. 위자료는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정이가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우선 지불했거든요. 정훈이는 정말 돈이 없었나 봅니다. 센터에서 해고된 후에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불륜 소문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다시 시작해라고 위로해줬지만 솔직히 새로운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이런 배신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어요. 서울에 있으면 계속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아서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생활 5년이 다 헛된 시간이었나 싶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내가 잘못한 건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소정이의 잘못이라는 거였죠. 이사하기 전날 마지막으로 소정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이니까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소정이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졌더라고요. 임신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의 밝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제가 차갑게 말하니까 소정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알아. 나도 알아. 그냥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정훈이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어보니까 소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 안 해. 재판 끝나고 나서부터 전화도 안 받아. 센터에서 잘린 후로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혼자서 아이 키울 거야? 소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해. 미안해, 오빠. 정말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잘 살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게 소정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였습니다. 지방으로 이사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가끔 소정이나 그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어제는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불임 진단부터 시작해서 아내의 불륜, 이혼, 그리고 새로운 출발까지 마치 드라마 같은 일들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정이가 기적이라고 했던 그 임신 말이에요. 정말 기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거짓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불임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래도 소정이가 불륜을 저질렀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결국 소정이는 아이를 원했고 저에게서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얻으려고 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진실을 숨긴 것도 결국은 의미가 없었던 거죠.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면 소정이의 본 모습을 모른 채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불임이라는 사실 덕분에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고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훈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센터에서 해고되고 나서 소식이 없지만 아마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불륜 소문은 한번 퍼지면 지우기 어려우니까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소정이는 지금쯤 아이를 낳았을까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한때는 제 아내였지만 이제는 남남입니다.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것만 알 뿐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해두었어요. 복잡한 설명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퇴근 후에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바닷가를 산책합니다. 단순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에요. 가끔 새로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동료들이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번 크게 데인 후라서 쉽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거든요.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맞았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계산된 거짓이었다. 진실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으니까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의 인생이 더 중요하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진실한 사람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을 요약하자면 박재우는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지만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소정이가 임신했다고 하자 탐정을 고용했고 소정이가 필라테스 강사 정훈과 6개월간 불륜 관계를 맺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증거를 들이밀며 진실을 폭로한 후 법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소정이와 정훈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정훈은 센터에서 해고됐고 소정이는 친정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재우는 지방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2세고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내 박서연과 중학교 2학년 딸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를 들으시면 정말 충격받으실 겁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나이, 직업 등은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만 핵심 사실들은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이 오후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8세인 아내 박서연은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늘 바쁘다며 저보다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딸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해온 일상이었죠. 오후 8시쯤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가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어왔어 하면서 인사라도 하는데 그날은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에서 구두를 벗더니 곧장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젓가락을 들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 일 많이 힘들었어? 표정이 안 좋네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나 다른 남자랑 살 거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국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죠. 저는 어버버하면서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했는데 아내 표정이 진짜 진지한 거예요. 농담 아니야. 나 이제 집 나갈 거고 그 사람과 살 거야.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부남이긴 하지만 정말 날 이해해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아이가 바로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태연하게 불륜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애써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간통 고백하는 거야? 우리 딸이 듣고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어깨를 으쓱하면서 간통이면 어때? 이미 마음은 떠났는데 형식적으로 부부 노릇하는 게 더 이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바람 피운 적 없이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나 싶었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남자가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언제부터 이랬어? 연달아 물었는데 아내는 굳이 알 필요 없잖아.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라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서 가방에 넣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딸아이는 부모가 싸우는 소리에 방문을 살짝 열고 아빠, 엄마 왜 그래?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내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나오더니 현관에서 저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준비해놔. 나 이제 새로운 삶 시작할 거니까. 그리고 딸한테는 내가 알아서 설명하고. 문이 쾅 닫히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그제서야 현실감이 왔습니다. 15년 부부 생활이 이렇게 끝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밤 딸아이가 엄마는 언제 와? 물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출장 갔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아내가 나간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화가 나서 뒤척이기만 했거든요. 새벽 5시쯤 되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옷을 입고 관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파출소에 들어가서 신고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직 경찰관이 어떤 일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흥분해서 제 아내가 유부남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남자와 살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거 처벌 안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하지만 불륜 자체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거든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럼 바람 피워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경찰관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다만 주거침입이나 폭행, 협박 같은 행위가 있으면 처벌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많은데 사설 탐정을 통해서 증거를 모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호텔 출입 기록 같은 걸 확보하시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하죠라는 조언도 해주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이상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아내가 야근한다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폰을 들고 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보, 전화 좀 받아줘 하면서 자연스럽게 폰을 맡겼는데 언젠가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직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심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못 봤어요. 근데 잠금 화면에서 문자 알림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낯선 호텔 이름으로 예약 확인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주말 날짜로요. 호텔 프리미엄 스위트룸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체크인 3월 18일 오후 3시.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왔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다른 남자와 만나서 호텔에 가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터넷으로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후기가 좋은 곳을 골라서 바로 연락했어요. 대표가 오늘 오후에 상담 가능하십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이 다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탐정사무소에 가니까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대표가 친절하게 맞아주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런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요즘 불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보통 2-3주 정도 조사하면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인의 직장 근처, 자주 가는 장소, 차량 동선을 모두 파악해서 상간남과의 만남을 포착합니다. 사진, 동영상은 기본이고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확보 가능해요. 법정에서 인정받을 만한 결정적 증거들이죠라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비용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털어서 계약했어요. 탐정이 꼭 확실한 증거 잡아드리겠습니다. 상간남이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까지 다 밝혀내줘라고 다짐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는 내일은 회사 워크숍이라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면서 어디서 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아내가 강원도 쪽이라서 1박 2일로 간다고 대답하는데 목소리에 떨림이 있더라고요. 탐정이 일주일 동안 미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들고 온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내와 남자가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정도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윤도혁이라는 사람입니다. 40세이고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부인하고는 6개월 전부터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탐정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 심지어 남자가 아내 이마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건가요? 라고 물으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촬영한 겁니다. 부인이 워크숍 간다고 하신 그날 실제로는 이 남자와 강원도 리조트에 가서 1박 2일을 보냈어요. 라고 답변해 주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있었는데 남자 차에서 내리는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에 우리 집 앞에서요. 그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는 제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행동했던 거죠. 호텔 CCTV도 확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는 장면, 복도를 걸어가는 장면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남자가 부인 명의로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심지어 보석 가게까지 결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탐정이 계속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는 사진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6개월이나 되도록 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 통할 만한 증거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충분합니다. 불륜의 증거로서는 완벽하죠.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하실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라고 확신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평상시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오늘 늦었네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병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그 시간에 남자와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거든요. 밤늦게 아내가 잠든 후에 혼자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남도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화나게 했어요. 두 사람이 각자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날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 정도 증거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이혼 사유가 명백하니까 재산 분할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상간남의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모른다면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저와 같은 피해자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변호사가 한번 접촉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로 연대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상간남의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 사람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은 알아야 할 사실이고 함께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2시쯤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데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분인데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혹시 최강민 사장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더니 그분이 한숨을 깊게 쉬시면서 저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윤도혁의 아내예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이 직접 저를 찾아온 거잖아요. 정민 씨가 손에 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게 건네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당신 아내가 만나고 있다는 걸요. 그것도 꽤 오래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탐정을 통해 확보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아내와 윤도혁의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당신은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3개월 전부터요. 남편이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고 주말에도 학원 일이 있다면서 나가더라고요. 이상해서 추적해봤더니 당신 아내와 만나고 있었어요 라고 정민 씨가 대답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당신 아내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집에서는 저랑 아이들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 아내 얘기만 해요. 심지어 이혼하자고까지 말했거든요. 저는 그럼 왜 이제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3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다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민 씨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답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2명인데 아빠가 바람 피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어제 남편이 본격적으로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정민 씨는 계속해서 남편 윤도혁의 변화된 모습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중심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대요. 헬스장 다니고 비싼 옷 사입고 심지어 성형외과까지 상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수익도 당신 아내한테 다 쓰고 있어요. 비싼 선물 사주고 호텔도 최고급으로만 잡고 해외여행까지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정민 씨가 저희가 함께 대응하면 안 될까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함께 해야죠. 저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정민 씨에게 보여드렸어요. 정민 씨가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법정에서 승산이 있겠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날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민 씨도 나름대로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계셨거든요.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통화 기록, 심지어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다 캡처해 두셨더라고요. 이 문자들 보세요. 완전히 미쳐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휴대폰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노골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오고 갔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민 씨가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아이들 생각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분노가 더 커요. 저런 식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각자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조언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합치면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했어요. 정민 씨와 헤어지면서 저는 묘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더 많이 났어요. 우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 모두를 파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온 아내를 보니까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저녁 맛있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너 때문에 다른 가정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법정 대결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며칠 후 아내 서연이 저를 찾아와서 정말 뻔뻔한 말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 들어오더니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먼저 당신을 폭력남이라고 떠벌리겠다며 협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한테 손가락 하나 댄 적 없잖아 라고 했더니 서연이 비웃으면서 누가 믿겠어? 내가 멍든 사진 찍어서 경찰서 가면 끝이야. 요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남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거 몰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내가 정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한 상태였어요. 법정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다 드러날 거야. 나도 할 말이 많거들라고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이 눈을 부릅뜨면서 뭔 소리야? 나한테 무슨 약점이 있다는 거야? 라고 되물어오더라고요. 저는 서랍에서 탐정이 준 사진 봉투를 꺼내서 서연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윤도혁과 나오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포옹하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쭉 늘어놓았어요.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뭐야? 어디서 구한 거야? 라고 당황해서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의 불륜 증거야. 사설탐정 고용해서 다 확보했어.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전부 있거든라고 말하니까 서연이 사진들을 뒤적거리면서 이런 건 증거가 안 돼. 그냥 친구 만난 것일 수도 있잖아 라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럼 이것도 친구 사이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호텔 투숙 기록과 함께 찍힌 사진을 보여줬어요. 침실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서연이 완전히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이건 스토킹이야. 이것도 범죄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범죄는 불륜이야. 그리고 윤도혁 부인도 다 알고 있어. 우리 같이 소송 준비하고 있거들라고 말하자 서연의 표정이 또 한 번 굳어지더라고요. 뭐라고? 그 여자를 만났다고? 라고 놀라면서 물어보길래 당연하지. 피해자끼리 연대하는 거야. 너희가 두 가정을 다 파괴했으니까라고 답했어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은 돈도 못 벌고 재미도 없잖아. 나는 그냥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남의 가정 파괴하면서 그게 새로운 인생이야?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되는 거고? 라고 따졌더니 서연이 딸은 당신이 키우면 되잖아. 나는 내 인생이 더 중요해라고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딸의 엄마가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친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어차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도혁이랑 살 거야. 당신이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면서 사진 같은 걸로 협박해도 내 마음은 안 바뀌어. 오히려 더 빨리 정리하고 싶어졌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의 눈빛에서 불안함을 봤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걱정되는 게 티가 났거든요. 특히 윤도혁 부인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정민 씨에게 연락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도 비슷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조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겠네요 라고 제가 말하니까 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요 라고 동의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쇠를 꽂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서연과 윤도혁이 우리 집 거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서연은 부엌에서 전자레인지랑 믹서기를 박스에 담고 있었고 윤도혁은 제 방에서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있더라고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더니 서연이 태연하게 내 물건 가져가는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건데 미리 정리하는 거지라고 답하더라고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집에 무단 침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물건들을 가져가고 있어요라고 신고했어요. 윤도혁이 그 소리를 듣고는 뭐? 신고? 이게 무단 침입이야? 서연이가 집 열쇠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집주인이야. 내 허락 없이 들어온 건 명백한 주거침입이라고. 라고 소리쳤어요. 5분 정도 지나니까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더라고요. 이웃들도 창문으로 구경하고 복도에 나와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경찰관이 물어보길래 제가 집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 허락 없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서연에게 부인은 어떤 관계십니까? 라고 묻자 서연이 저는 이 집 안주인이에요. 아직 이혼 안 했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경찰관이 그럼 이분은 어떤 관계시고요? 라고 윤도혁을 가리키더라고요. 윤도혁이 당황해서 저는 그냥 도와주러 온 거예요 라고 횡설수설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 뭔 주거침입이에요? 라고 따졌지만 경찰관이 이혼하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출입을 거부하면 주거침입이 성립됩니다. 특히 제3자가 함께 들어온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결국 서연과 윤도혁 모두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수갑은 채우지 않았지만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이웃들이 다 봤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고요. 서연이 경찰차에 타면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아빠, 엄마가 왜 경찰차에 타?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엄마가 잘못해서 그래.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거침입 혐의로 조서를 작성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합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정민 씨에게도 연락해서 오늘 일을 얘기했더니 잘했어요. 이제 저들도 각성할 때가 됐어요라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보니까 드디어 반격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6개월 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 법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거든요. 서연과 윤도혁의 표정에서 당황과 두려움을 본 것도 솔직히 속이 시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남아 있었거든요. 드디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정민 씨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재판정에 들어서니까 서연과 윤도혁이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더라고요. 판사님이 사건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원고 최강민은 피고 박서연과의 이혼과 함께 상간남 윤도혁에게 위자료 청구를, 원고 이정민은 피고 윤도혁과의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저희 변호사가 먼저 증거를 제출했어요. 호텔 CCTV 영상,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까지 총 200여 장의 증거 자료였습니다.
판사님이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동안 서연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라고요. 특히 호텔에서 나오는 영상이 재생될 때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윤도혁도 마찬가지로 초조해하고 있었고요. 피고 박서연과 윤도혁의 불륜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됩니다라고 저희 변호사가 말하자 서연의 변호사가 단순히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사생활 침해로 수집된 증거는 무효입니다라고 반박하더라고요. 하지만 판사님이 호텔 투숙, 신체 접촉,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하면 불륜 관계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라고 판단해 주셨어요. 정민 씨 차례가 되니까 더욱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어요. 윤도혁이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면서까지 서연에게 쓴 돈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명품 가방, 보석, 해외여행 경비까지 모두 카드 명세서로 증명됐어요. 피고는 혼인 관계에 있으면서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까지 파괴했습니다라고 정민 씨 변호사가 주장하니까 윤도혁이 얼굴을 붉히면서 변호사와 뭔가 속삭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일어서서 저는 억울합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왔는데 관심이 없다니요. 판사님도 그런 이유로 불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윤도혁의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일시적인 실수를 했을 뿐이고 이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라고 변명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최근 문자 메시지들이 그게 거짓말임을 증명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만나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연과 윤도혁의 변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친구 관계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일시적 실수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상간남 윤도혁은 원고 최강민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피고 박서연은 유책 배우자로서 재산 분할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 피고 윤도혁과 원고 이정민의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재산의 70%를 원고에게 분할할 것. 그 순간 서연이 안 돼요. 이건 너무 가혹해요.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님은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히 말씀하셨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민 씨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드디어 끝났네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죠.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서연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우리가 15년을 살았는데?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저는 그 15년을 배신한 건 너야 라고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에게 이제 정말 엄마랑 아빠는 헤어진다고 설명해줘야 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엄마가 나빠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른들의 잘못이야. 너는 잘못이 없어 라고 위로해줬습니다. 판결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서연과 윤도혁은 잘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마주치면 둘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거든요. 서연은 제게 시선을 주지도 않았고 마치 저 같은 사람은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윤도혁은 판결로 인해 학원 지분 상당 부분을 정민 씨에게 넘겨줘야 했고 3천만 원 위자료도 저에게 지급했어요. 그래도 둘은 우리가 진짜 사랑이었다.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저는 딸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딸 도시락 싸주고 학교 보내고 가게 운영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 먹고 숙제 도와주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딸아이도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더 좋아라고 말하게 됐어요. 서연이 가끔 딸을 보러 온다고 연락했지만 정작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딸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서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얼굴은 쑥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외모에 신경 쓰던 서연의 모습이 아니었죠. 서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깜짝 놀라서 야,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일어서라고 했지만 서연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사실 윤도혁 그 사람은 나랑 살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녔어. 처음에는 학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대 여자 2명이랑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 서연이 흐느끼면서 계속 말했어요. 나는 바보처럼 그 사람 믿고 내가 가진 돈 전부 맡겼어. 이혼할 때 받은 재산분할금 2억, 그리고 내가 모아둔 적금까지 다 줬는데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한테 선물 사주고 해외여행 데리고 가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서연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윤도혁이 결국 또 다른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물으니까 서연이 더욱 격하게 울면서 답했어요. 한 달 전에 그 사람이 젊은 여자랑 미국으로 튀었어. 내 돈 다 들고 말이야. 나한테는 너는 이제 늙어서 재미없다면서 차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겨주고 갔어. 저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래, 너도 당해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서연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고. 강민아, 나 정말 잘못했어. 15년 동안 너한테 받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는 더욱 간절하게 말했어요.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 정말 달라졌어. 이제야 정신 차렸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서연을 바라보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기회를 이미 가졌었어.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이야. 그런데 그걸 내가 스스로 버렸잖아. 서연이 하지만 나는 그때 잘못 판단한 거야. 일시적인 실수였어라고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시적인 실수.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바람 피운 게 실수야. 딸까지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한 게 실수야. 서연이 더욱 절망적으로 울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정말 갈 곳이 없어. 가족도 다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어서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나만이 아니야. 내 딸도 버렸고 내 인생 전체를 버린 거야.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서연이 우리 딸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길래 내가 궁금해할 자격이나 있어? 3년 동안 생일에도 안 왔으면서 라고 답했어요. 내 딸은 엄마 얘기도 안 해. 내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서연이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가. 그리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끝까지 책임져. 서연이 마지막으로 강민아 제발 하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등을 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서연이 가게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걸어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오늘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라고 답하면서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둘이서 잘 살고 있지? 라고 물으니까 딸이 응, 아빠랑 사는 게 제일 좋아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서연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가정을 파괴하고 딸을 버리고 다른 가정까지 망가뜨린 선택이었죠. 윤도혁도 결국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서연을 버리고 더 젊은 여자와 튀어버린 거 보면 처음부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서연을 이용했던 거죠. 지금 저는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정성껏 대하고 저녁에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하게 정리하실까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정직한 삶의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이번 사연은 42세 정육점 사장 최강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유부남과 살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설 탐정을 통한 증거 확보, 상간남의 부인과의 연대, 주거침입 신고, 법정 승소까지 이어졌습니다. 3년 후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전 아내를 냉정하게 거절하며 사이다 결말로 마무리됐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